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듣는 채널에 저의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봤습니다. 30년째 며느리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시댁에 대해 할 말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댁분들과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비롯한 주변 분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동시에 받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얘기 며느리에게서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 어려운 걸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은 분이죠. 이렇게 좋은 분이 젊어서는 어찌나 고생을 하셨는지에 대해 저희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눈물이 날 정도랍니다. 결혼한 지 30년 동안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랍니다. 남편이랑 술 한잔 기울일 때마다 했던 말을 또 말하곤 하고요. 그런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어머니께 들려드리면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친정이 엄청 어려우셨다고 해요. 형제분들이 6남매가 되시는데 밥이 모자라서 배고파 우는 막내 외삼촌을 장녀인 어머님이 없고 잠이 들 때까지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10몇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애가 어린애를 돌본 거죠. 외조 부모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긴 하셨지만 가난을 벗어나긴 힘드셨다고 해요. 없는 집에서 태어나신 두 분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자식들을 키우려다 보니 버겁기도 하셨겠죠. 외조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동안 그 빈자리를 저희 어머님이 채우며 동생분들을 돌보셨는데 5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집안 살림을 다 살피셨답니다. 자연히 학업과는 멀어지셨고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셨다는데 꿈도 못 꾸실 정도로 어려운 집안 형편에 자연스럽게 놓으신 거죠. 막내 외삼촌과 어머님 나이 차이가 띠동갑으로 12살이니 나이 차가 따닥따닥 붙어 차이가 나지 않는 형제들을 통솔하며 그렇게 집안의 큰 기둥 노릇을 하신 거죠. 그래서 외조모님이 그런 어머니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을 눈여겨보신 초등학교 동창인 시고모님이 오빠인 아버님을 소개하셨고 어머님의 온화한 성품에 반하신 아버님이 어머님께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따라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동생들을 버리고 차마 시집을 갈 수가 없어 아버님의 청혼을 여러 번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머님과 결혼을 하고 싶다며 조르셨고 끝내 알아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살리고 보자는 시고모님의 설득에 어머님은 결혼을 겨우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싫진 않으셨던 거죠. 집안 형편상 결혼도 너무 큰 부담이고 막내 외삼촌 졸업시킬 때까지 어머님이 돈을 벌어 보태고 싶었던 마음이셨겠죠. 그런데다가 이모님들과 외삼촌분들이 엉엉 울면서 어머님의 결혼을 반대해 아버님이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발 결혼만 하게 해주면 이모님들과 외삼촌들 학비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 집이 돌아가질 않으니 돈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누나 데려가지 마요 라고 우는 막내 외삼촌의 애원에 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지 또 결혼 못한다고 하다가 아버님이 또 알아 누우셔서 결혼이 성사되셨다고 해요. 왜 조부모님들은 어머님이 고생만 하다가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정말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에서 혼수라고 조부모님께 드리라며 은수저 2벌을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머님 쪽에 돈이 없이 치르는 혼사라 많이 기우셨겠죠. 결혼식도 준비하는 거 많이 없이 하려고 아버님 본가에서 가까운 절에서 양가 어른들 모시고 화혼식으로 간단히 하셨는데 이때 입은 한복도 아버님이 다 해주셨대요.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 신혼여행은 생각도 못하고 바로 본가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하셨답니다. 없는 집 여자가
본인 아들을 마음고생시키고 결혼한 것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없는 집 여자를 수저 2벌 받고 결혼해 며느리로 들인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조모님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래요. 조모님은 원래도 깐깐한 분이시긴 하셨지만 누구를 해하고 그러진 않으시는 분이라 대놓고 꾸중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어머니께 이 일을 많이 시키신 거죠. 그러시면서 너가 이 집 사람 되고 싶으면 집 물건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둘러보는 길에 좀 빨고 닦아라 라고 하시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신 거죠. 조부님과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쌀가게로 출근하시면 조모님은 어머니께 산더미처럼 일을 주셨답니다. 제기를 닦아라, 이불을 빨아라, 문틈에 먼지를 닦아라 등등 온 집안의 모든 일을 어머님께 다 몰아주셔서 보다 못한 시고모님이 몰래 도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원망하시거나 화를 내시기는커녕 살림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니 잘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래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시고모님은 저러다 쓰러지지 싶어 오빠인 아버님께 몰래 일렀는데 아버님도 별 말 없이 그저 일찍 들어오셔서 묵묵히 어머님의 일을 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조모님이 어머님께 너가 방에 들어가 뭐라고 했기에 바깥일 하는 사람이 저러는 거냐?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신 후로는 아버님은 돕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셨는데 조부님이 저희 어머님을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조모님께 저렇게 며느리에게 한꺼번에 일을 시키면 나라도 도와야지 별 수가 있나? 아무리 새 사람 들어와 살림을 가르친다고 해도 적절히 해야지. 왜 그렇게 급해요? 당장 살림 다 물려주고 어디 갈 사람처럼 천천히 합시다 라고 해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조부님도 굉장히 점잖은 분이시라 쉽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조모님은 조금은 조부님 눈치를 보시느라 덜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다들 출근하고 나면 2분이 계시다 보니 어머님은 계속 힘드셨겠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하신 반찬을 조모님이 다 마당에다 던져버리시면서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니?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사람 먹을 거는 먹고 살지 않았니? 이게 뭐니? 라며 화를 내셨는데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제 입맛에는 맞았는데 어머님 입맛에는 안 맞았나 봐요. 다시 할게요. 라고 하는 걸 때마침 들어오신 저희 아버님이 보시고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싶어 저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시면 제가 이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이러려고 제가 이 사람 조르고 졸라 시집오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막아서시더래요. 생전 큰 소리를 내는 분이 아니셨던 아버님이 더 이상 보다 못해 조모님께 큰 소리를 내며 나서신 거죠. 조부님의 아버님까지 어머님 편을 드니 조모님은 서운한 마음이 드셨던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시집살이의 강도가 세졌고요. 아버님의 큰 소리에 조모님은 놀라 부르르 떨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말리면서 집안일은 어머님이 맞으시죠? 왜 나서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잖아요. 이러면 제가 어머님 앞에서 더 기가 죽어요. 라며 우시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고모님이 조모님께 엄마, 오빠를 소개한 내가 뭐가 돼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친정서 고생했으니 이제 고생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엄마 딸이지만 정말 너무해. 새언니가 내 친구여서가 아니라 정말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 어쩔 거예요? 라며 자리를 정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매의 행동은 조모님의 화를 더 불러일으켰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조모님은 아예 대놓고 식구들이 보란듯이 어머님께 시집살이를 더 시키셨대요. 어머님이 혼수로 해온 은수저는 일부러 보란듯이 구석에 던져놓으시고 때 되면 집안 식구들 옷을 맞추시는데 어머님 옷은 빼놓기도 하고요. 전에는 일만 많이 시키시던 걸
이제는 차별과 구박을 대놓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조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셨대요. 아무래도 형편이 너무 처지는 결혼을 하다 보니 각오를 하셨던 건지 조모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이 가끔 옛날 이야기 하실 때 시집가고 처음에 친정 동생들이 보고 싶어 몰래 숨어서 우신 적도 많았다고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친정 나들이는 꿈도 못 꾸고 사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조모님이 마음을 여시는 날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침내 어머님께도 좋은 날이 온 게 저희 남편을 임신하고 나서랍니다. 아침상을 물리다가 헛구역질을 하는 어머님을 보신 조모님이 그날부터 갑자기 그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시더랍니다. 정말 다행히도 증조모님이 임신하신 조모님을 그렇게 아껴주셨다고 해요. 그때 본인도 나중에 며느리를 들이면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다 해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임신하신 걸 아신 후로는 조모님도 시집살이를 시키질 못하신 거죠. 본인의 각오가 있으셨을 테니까요. 임신을 했으니 이제 영락없는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도 있겠죠. 옛날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러셨나 봐요. 그렇다고 또 곁을 내주지도 않으셨대요. 워낙 꼬장꼬장한 양반이라 딸인 시고모님에게도 냉랭하실 때가 많았다는데 어머님한테는 더 하셨겠죠. 그런데 어머님이 몸 풀 때가 되어 아버님이 덜컥 상의도 없이 이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셨대요. 언니 산후 조리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요. 혹시나 어머님이 아이를 낳고 조모님이 다시 어머님을 부려먹으며 고생 더 하실까봐 방패 삼아 아버님이 이모님을 내세우신 거죠. 안 그래도 친정에 가지 못해 동생들이 보고 싶었던 어머님은 동생을 보자마자 그렇게 우셨대요. 다른 동생들도 보고 싶지만 차마 형편이 어려운 친정에 가서 몸을 풀 순 없으셨겠죠. 저희 어머님 성품에 괜히 트집 잡히고 싶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조부모님은 사돈 처녀가 오고 나니 어려워서인지 어머니를 더 살펴주시긴 하시더래요. 이모님은 셋째셨는데 둘째가 외삼촌이시라 언니를 도우러 왔더니 언니가 너무 말라서 불쌍해 우셨다고 남편에게 엄마한테 효도해라. 그렇게 사람이 말라서는 그래도 뱃속에 자식이 있다고 행복하다는데 웃기더라. 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품에 안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한 번도 남편에게 그때 어려웠다고 내색을 안 하셨는데 지금도 그저 하나뿐인 아들인 남편에게 무심한 척 하시지만 세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어머님을 남편은 어릴 적부터 유난스럽게 따라서 주변에서 어머니 사람 좋은 거 자식이 알아본다 고 하곤 하셨대요. 아버님도 그런 부분을 보시고 첫눈에 반해 어머님을 좋아하셨는데 조모님이 너무 찬바람만 일으키시니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그렇다고 조모님과 매일 부딪히고 살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신혼 초에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께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조부님도 조모님 몰래 간식거리를 사다 주며 며느리를 예뻐해 주셨고요. 남편이 태어나고 두 돌이 되기 전에 분가를 시키셨는데 그러기 위해 엄청 애쓰신 것도 조부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에 담보를 잡히긴 했지만 따로 살림을 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조부님이 사다 주신 간식 이야기를 가끔 저에게 하시면서 우리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 대신 우리 아들한테 잘해달라고 해라. 응? 이라며 웃으셨는데 저는 어머님처럼 시집살이 한 적이 없으니 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느리들에게 저희 어머님처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며느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머님의 마음이 조모님께도 닿으셨는지 점점 곁을 내주시더래요. 저희 남편 돌잔치를 치르고 나니 가락지 한 쌍을 주시면서 이거 나도 할머니께 물려받은 거야. 그간 내 성미 견디느라 고생했다.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직후
이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어머님이 어른들 불편하시지 않게 하셨고, 이모님도 단정하게 언니를 잘 돕는 걸 보고는 조모님이 가정교육이 잘 됐다고 느끼셨다고 나중에 하셨대요. 그렇게 한번 좋은 점이 보이니 어머님이 남편을 기르시면서 유난스럽지 않으면서 야무지게 아이를 잘 키우는 걸 보시고 조모님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신 거죠. 어머님은 새벽에 일어나 젖 먹으려 오는 남편의 울음소리에 다른 가족들이 깰까봐 업고 웅크리고 주무시면서도 조부모님 아침상 한 번을 빼먹은 적이 없었대요. 물론 산후조리 하는 3개월 동안에는 조모님이 미역국과 식사를 챙기시긴 하셨지만 어머님이 세댁답지 않고 야무지게 아이를 돌보시는 모습에 시고모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고모님도 결혼을 앞두고 계셨는데 시집가서 어머님처럼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으셨고 오죽하면 신경증이 생길 지경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이 더 대단하신 게 저희 남편이 중학교에 다닐 때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다 쓰러지셔서는 몸을 반을 못 쓰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셨는데 어머님은 그때도 눈물도 안 흘리셨다고 해요.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진단받고 안 해본 것 없고 안 가본 병원이 없으셨다는데 좋아질 가망이 없다는 소리만 듣고 오셨다고 해요. 겨우 분가를 하고 생긴 대출금 갚으며 조금 먹고 살만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쓰러지신 아버님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아프셨는데도 어머님은 너무 씩씩하게 받아들이시고 병수발을 하셨다고 해요. 용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에는 다 가보고 가서도 좋은 소식 못 듣고 오면서도 한숨 한 번을 안 쉬고 아버님을 달래면서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님 앞에서는 더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이 마음을 잘 붙잡아야 낫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훈이 생각해서 기운 차려요. 라며 아버님을 달래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부모님은 덜컥 아들이 그렇게 되시고 놀라셨는지 몸까지 약해지셨고 상심이 크셨던 조모님까지 병이 생겼다고 해요. 아버님께 물려주셨던 점포를 다시 혼자서 도맡아 운영하셔야 했던 조부님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다 보니 어머님이 아버님과 조모님의 병간을 도맡아 하셔야 했다고 해요. 조모님은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증으로 시작된 어지럼증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게 되었답니다.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난 지 얼마 안 되어 조모님까지 그렇게 되셨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조부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셔서 조모님과 조부님이 사시던 집부터 팔아 어머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이사를 시키셨대요. 본가에는 남편까지 들어가 살기에는 비좁고 어머님이 이사를 하시기에는 조부모님 집 근처가 집값이 비쌌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가를 팔고 어머님 댁 근처로 모시게 된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가까워진 두 집으로 오가며 청소, 빨래, 음식을 하시면서 조부님이 퇴근할 때까지 조모님과 아버님을 돌보시다가 저녁에 조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는 조모님이랑 아버님 병원비랑 치료비로 쓰시고요. 힘쓰는 일은 남편이 나서서 어머님을 돕는다고 도왔지만 두 집이 어머님 손을 안 거치고는 안 됐겠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힘들다는 내색 한 번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내가 전생에 공주였나 봐. 그때 하지 못한 일들을 이번 생에 다 하나 보다 하면서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김살 없이 조모님과 아버님의 병간호를 잘 하셨던 어머님이었기에 조부님도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너가 나를 살렸다. 라면서 고마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조부모님도 아버지도 그렇게 밉더래요. 집에 아픈 사람만 잔뜩 있는 것도 싫고 어머니가 허리 한 번을 못 펴고 일하시는 것도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조모님은 나중에 어머님이 아니면 식사도 하지 않으실 정도로 어머님께 의지하셨고 돌아가시면서는 어머님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해 라며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말하길 남편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치 어린 아이 달래듯 조모님을 다독이는 와중에 눈을 감으신 조모님의 손이 어머님의 손을 꽉 잡으시다가 순식간에 힘이 풀리는 걸 곁에서 다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남편 나이가 그때 군대에 다녀온 후였는데 아직도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다면서 가끔 이야기하곤 합니다. 10년이 넘은 간병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이 본 장면인데도 그때 그 느낌은 다르더래요. 그러더니 20대 중반의 남자가 눈물이 막을 수도 없이 펑펑 흘리며 울었다고 말하는 남편의 눈가에는 지금도 항상 눈물이 고이고는 해요. 그러고 났더니 조모님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어머님을 한 번 더 도와드렸으면 될 걸 괜히 원망만 했다면서요. 시고모님은 요즘도 나도 비위 맞추기 어려운 엄마를 올케가 그렇게 맞춰주면서 돌아가실 때도 편하게 가시게 해주셨다 면서 어머님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 저희한테 너희는 너희 어머니 덕으로 잘 사는 줄 알아라 하고는 하십니다. 아버님은 조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을 많이 하셨는데 조부모님께서 너가 약한 소리 하면 너 안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니? 마음 굳게 잡아라 라며 혼을 내고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부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운영하시던 쌀가게를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시고는 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지 2개월 만에 아침에 돌아가신 걸 저희 어머님이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침 챙기러 갔다가 돌아가신 조부님을 발견하신 어머님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너무 괴로워하셨대요. 사실 조부님이 점포를 남편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님은 두 집 살림을 합쳐서 이사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셨대요. 조모님도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에 대출을 갚지 못해 오히려 조부모님께 민폐를 끼친다며 못 합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쌀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은 병수발하면서 두 집 살림하기 빠듯했기에 여의치 않으셨던 거죠. 조부모님 집을 판 돈은 병원을 알아보고 다니느라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어야 했대요.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들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다 조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집 대출금이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조부님 혼자 두자니 불안하셨는지 어머님은 이사에 적극적이셨는데 집을 알아보는 그 사이에 조부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본 그때의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버님이 장사를 맡아 하신 기간이 적지 않은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싶더래요. 분명 그 돈 어디다 엉뚱하게 쓰고 어머님만 고생시켰을 거라고 추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엄마, 내가 장사도 해보고 할아버지 장부랑 따져보니까 아버지가 장사하셨을 때는 더 잘 된 것 같던데 그 돈 다 어디 가고 우리는 계속 어려웠어?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웃으시더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생활비 드리고 우리도 생활하고 했지. 그리고 너희 이모랑 외삼촌들 학비도 주고 라면서 별 말이 없으시더래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셈을 해봐도 그 돈 이상으로 버셨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그렇다고 아버님께 따지고 묻기에는 아버님이 짧은 시간에 부모님 두 분을 잃으시고 너무 의기소침해 계셔서 차마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조부모님 집에서 분가를 하고 나서 남편은 항상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본인이 본 장부는 호의호식하고도 남을 만큼 정도는 됐기에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싶어 이상한 상상들도 하게 되더래요.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던 아버님의 모습도 떠오르면서 어머님 고생하시는 모습까지 겹쳐 보이니 아버님이 싫더래요. 그래서 대면대면하면서 아버님하고 더 멀어지게 되더래요. 그런 남편을 나무라시면서 어머님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처럼 후회할래? 아버지가 선택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셨지. 너무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 아시면 서운하셔. 라고 하시더래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도 이해가 안 돼요. 대꾸도 안 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친정아버지를 알고 지내던 남편은 친정아버지에게 소개를 받아 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도 결혼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답니다. 아픈 아버님 수발 드시는 어머님을 두고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 같아서요. 그런 줄도 모르고 3년을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를 안 하는 남편을 괜히 쿡쿡 찌르면서 결혼하자고 졸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자신의 형편이 미안해서였다는 걸 알고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20년의 긴 병마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저는 어머님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잃으신 슬픔이 크신 와중에도 인사하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고마워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걸. 동훈이가 그러기 싫다고 그랬죠? 저 녀석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저러나 몰라요. 그런데도 와보기로 결심하기까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면서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연애하는 3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본인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던 남편이었기에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도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아버님도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크게 우시면서 이렇게 좋은 분이 왜 그렇게 아프시면서 고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못 찾으시고 이렇게 황망히 가시다니요. 라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셨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배고픈 사람만 보시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밥 챙기고 쌀 챙기고 하느라 버는 돈에 비해 빠듯한 살림을 하신 거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조부모님 생활비와 이모님, 외삼촌들 학비에서 돈을 줄일 수가 없었고 다른 곳에도 돈이 적지 않게 나가다 보니 어머님은 모자라게 살림을 하셨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때 도움을 받으신 손님들이 아버님이 편찮으시자 은혜를 갚는다면서 반찬거리같이 소소하게 가져다 주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좋지 못하니 다르게 표현하시기는 힘드셨는지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면서 그러셨다고 했답니다. 밖에 있는 시간이 긴 남편은 몰랐던 거죠. 그제야 아버님에 대한 오해를 푼 남편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다면서요. 그런 남편을 어머님은 어깨를 다독이면서 그러게 엄마가 아버지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 아버지가 끝까지 너 모르게 해달라고 그랬어. 괜히 너 장사하면서 부담된다고. 자기처럼 다른 사람 돌보다가 안 씻고 힘들게 말라고 하시더라. 너는 착해서 아버지처럼 그럴 거라면서 라며 함께 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자의 모습을 보고는 저는 제가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시는 친척분들도 너무 선량하시고 진심으로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친척이 많지 않아 다소 외로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장례식에서 인사를 시작으로 어머님과 왕래를 하면서는 점점 더 어머님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의 음식 솜씨도 배우고 싶었고 손이 야물게 살림하시는 모습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친정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살림에는 소질이 없으셨는지 음식을 거의 식당에서 사 먹었거든요. 집에서 먹는 밥은 김이랑 김치만 있어도 진수성찬이었죠. 그런 제게 어머니가 신경 써서 차려주시는 밥은 정이 느껴져 너무 좋더라고요. 정갈하면서도 맛깔스러운 그 상은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따뜻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왜 옛말에 밥정이 무섭다고 그 밥의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배워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뱃속에 우리 큰 아들이 생겨 부랴부랴 결혼을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싱글벙글 웃어 친정 아버지가 지금도 서운했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큰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면서도
저는 여느 친정 엄마에게 몸조리를 받은 것보다 더 잘 받았습니다. 셋째까지 다 그랬습니다. 3달의 산후조리 기간 동안 한 번도 힘든 적 없었습니다. 새벽 수유야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해야 하는 거니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새벽 수유를 하는 제 곁에는 어머님이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제가 꾸벅꾸벅 졸며 수유하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저를 살피시고 아이를 살피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죠. 제가 아이 셋을 낳고 기르고 난 지금도 뼈마디 아픈 곳 없이 무사한 것은 다 저희 어머님 덕인 거죠. 일평생 누군가를 보살피시느라 본인을 아끼지 못하신 어머님은 결국 병이 나고 마셨습니다. 자꾸 체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위에 좋다는 것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배가 부풀고 숨도 차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 서둘러 동네 내과에 가서 진단받고 큰 병원에 예약해 검진을 받아보니 간 부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소화제나 내밀었던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님이 사실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뿐이라고 하시는 이야기에 저와 남편은 제일 먼저 이식이 가능한지 공여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적합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이모님들과 외삼촌분들이 오셔서는 본인들도 검사를 받고 싶다며 나서시더라고요. 특히나 막내 외삼촌은 내가 해야 해, 동훈아. 너는 아직 젊고 자식들도 어리지 않니? 내가 누님 위해서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나는 좋다. 그러니까 제발 나만이라도 검사 좀 해보자. 라면서 거의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외삼촌께 남편은 삼촌, 내가 해요. 조금이라도 젊은 내가 해야지. 엄마도 더 빨리 건강해지죠. 걱정 말고 기다려요. 만에 하나 저랑 집사람이 안 맞으면 제가 다시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다려봐요. 라면서 달래더라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공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님께 그 정도는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맞지 않았고 남편의 간이 어머님께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지방간이 있어 몸 관리를 좀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남편은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더니 1달 만에 어머님께 간을 기증해 드릴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수술 안 한다. 살 만큼 살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다 늙은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라며 완강히 버티셨습니다. 막 퇴원하신다면서 짐을 싸시기도 했죠. 그런 어머님을 설득해 주신 건 시고모님이셨습니다. 언니, 아니 월서나 이제는 너도 좀 받아라. 나도 해주고 싶은데 나는 늙어서 못한다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오빠까지 다 떠맡기고 내가 미안했는데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다가 너까지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니? 내가 우리 오빠를 너한테 소개하고 너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서 그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냐? 나는 진짜 이제 친정 식구 아무도 없이 어떻게 살아? 진짜 제발 언니,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라도 살아줘라. 동훈이한테는 내가 미안한데 그렇게라도 언니 살리고 싶어. 제발. 이라며 우셨거든요. 두 분이 친구였다고 하시더니 그 말에 어머님이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무사히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어머님의 병수발은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오셔서 내가 언니랑 있을 테니 조카는 들어가 라고 하시고 외삼촌이 오셔서 우리 누나랑 오랜만에 수다나 떨고 싶어서 그래. 조카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들어가 라고 하셔서 저는 결국 어머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며칠 있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나한테 간 못 줘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 내가 헛살진 않았나 보다 라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하신 어머님은 더 바르게 사시겠다고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몰라 유서도 쓰셨다며 보여주셨는데 다 저와 아이들, 남편 걱정만 가득이시더라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집을 남긴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 통장에 돈을 남긴다. 우리 아들에게는 미안함을 남긴다.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자책하지 말거라. 그리고 며느리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부족해 미안했다. 너가 내 며느리여서 좋았다. 고맙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내라. 하늘나라에서도 보고 싶을 게다. 라고 투박한 말투로 적힌 유서를 어머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칫 돌아가시고 봤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거든요. 회복하는 남편을 챙기는 건 제가 했죠. 그마저도 둘째 딸이 엄마 고생한다고 도와주고 첫째랑 셋째 아들은 힘쓰는 건 다 저희들이 한다며 남편 씻는 것도 돕고 운동도 같이 다녀줘서 딱히 제가 힘들게 한 일도 없지만요. 남편은 아이들이 자신을 보살펴주는 걸 보더니 당신이 자식들을 너무 잘 키워줘서 내가 호강하네. 우리 아버지도 이런 기분을 좀 누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걸. 참 죄송하네. 라면서 눈물 짓고는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못 마시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냄새만 맡고 기분만 낸다면서 물 따른 소주잔을 앞에 두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은 요즘 생각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일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제가 복이 많은 것보다 어머님과 남편이 복이 많은 것이겠죠. 그럴 만도 합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은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버님이 하셨다는 말처럼 남편은 10년 전 간 이식 수술 후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기부도 하고 봉사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주로 기부만 하긴 했는데 요즘 다시 봉사도 나가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못 말리는 서남이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우면서요.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 그만 쉬실 때가 됐는데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름이라 쉴까봐 바로바로 가져다 드리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 저도 같이 돕고는 있는데 아직 젊은 저도 힘든데 70대 노인이 하시기에 버거워 보이는데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하세요. 가끔 반찬도 해서 가시기도 하고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시댁이지 않나요? 이런 집안에 시집와서 그 따뜻함으로 어린 시절의 허기짐을 채운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선함을 배우고 있어 더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주위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물질적인 건 제가 돕지만 마음의 충만함이 얼마나 나를 채우고 행복하게 하는 건지 저는 결혼하고 알았거든요. 그 덕에 아이들도 모두 잘 자라 좋은 사회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감사할 뿐이죠. 아무래도 저도 부모이다 보니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준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시고모님 말씀처럼 다 저희 어머님 덕인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느라 1년에 2번은 고생하시지만 아직 건강을 유지 중이신 어머님, 제발 저희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세요. 이 며느리는 그 욕심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시게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우리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제 후회 그만하고 그만 속상해하고 행복한 내일만 생각하자고 전해주시고요. 하늘나라에서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삼남매, 너희가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 계속 너희 할머니랑 아빠처럼만 살아라. 라고도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가족 복 많은 걸 자랑했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 건강하시고 저희 가족 더 행복하게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베푸는 삶 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